안녕하십니까.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의 김관묵 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베트남 농식품 시장의 이해 및 진출 방안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패널 토론 형식으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1시간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혹시 질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모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하신 패널들을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돌아가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T 호치민의 박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에서 식품 수입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권기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치민 무역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주희 관세사라고 합니다. 이 세 분들을 저희가 패널로 모셨는데요. 상당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베트남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분들로 모셨고요. 실제 오늘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성과,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최근 코로나가 지금 베트남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방역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대처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월 중순부터 7월 24일까지는 지역 감염자가 0명을 기록을 했고요. 약 거의 100일 정도 0을 기록했었는데 7월 24일에 다낭에서 이제 집단으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다낭은 지금 락다운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호치민하고 하노이 같은 경우 락다운을 하진 않지만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회합은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던 한 100일 정도 기간에는 실제 전시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30명 이상이 모이는 바나 클럽들도 운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입국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국 비즈니스맨들 같은 경우는 특별 입국을 통해서 현재 한 4,500명 정도가 지금 베트남에 들어오고 있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은 대한상에서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목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7가지 주제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베트남 농식품 수입 시장 현황, 그리고 이제 한국의 대베트남 농식품 수출 현황, 그리고 이제 한국 식품 인지도, 코로나 이후의 식품 구매 패턴 변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7가지가 진행되는데 그 방식은 제가 1번, 2번을 먼저 기조 발제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있는 참석하신 패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이라든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고 3번, 4번 발표를 하고 또 똑같은 식으로 패널 토론이 있고요. 5번 발표하고 패널 토론, 그리고 6번, 7번을 하고 나서 다시 패널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농식품 수입 시장 현황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베트남의 연도별 농식품 수입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20억 달러가 좀 넘었는데요. 2016년부터 최근 4년치를 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실제 옥수수라든가 밀이라든가 캐슈넛, 과일, 채소, 그러니까 이러한 1차 농수산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기타 식품이라든가 사탕, 과자, 시리얼과 같은 가공식품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GDP가 약간 3,000불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구매력 기준으로 PPP는 8,000불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하고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한 6,000불, 7,000불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해외 식품류에 대한 수입도 점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한국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3개 품목 정도를 좀 뽑아봤는데요. 그 과일 채소라든가 사탕, 과자, 시리얼류, 기타 식품류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가 그 과일류는 한 8위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탕, 과자, 시리얼류 같은 경우는 그 한 5위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식품류는 6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베트남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 국가들 같은 경우는 태국이라든가 아니면 인도네시아, 아니면 싱가폴, 말레이시아와 같은 이제 같은 아세안 국가들이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또 대량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한국 식품이 수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거의 없어진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다른 나라들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농산물 수출과 관련돼서 베트남이 어느 정도 위상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저희 나라에서 전 세계로 수출한 농식품 수출은 약 95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이제 일본, 중국, 미국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베트남이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 6.7억 불 정도 되니까요. 그 전체 수출 비중에서는 7% 정도 되는데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에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선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구가 15억이고 미국이 뭐 3억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고 뭐 일본도 상당히 높죠. 근데 베트남 이제 1억이 조금 안 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식품 수출의 비중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경제권별로도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아세안, 그러니까 베트남이 그 포함되어 있는 아세안이 그 일본 다음으로 많은 그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들을 이어서 중국, 미국 순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세안 국가 내에서 베트남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봤는데요. 그 이제 1월부터 6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이제 그 전체 약 그 9억 달러 정도 중에서 3억 달러 정도가 그 베트남에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약 3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인구수가 많은 뭐 인도네시아가 한 2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나 필리핀보다도 더 수출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고 있는 품목을 10대 품목을 뽑아봤습니다. 18년, 19년, 20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쭉 뽑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식품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6년에 그 약 5억 달러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작년까지는 6억 7천만 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품목이 닭고기라든가 뭐 참치라든가 관련 담배죠. 아니면 음료 이런 품목들이 상위권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삼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배라든가 김 이런 품목들은 꾸준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라면이라든가 이제 조제분유 이런 품목들이 이제 그 품목이 좀 수출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과일은 총 5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배, 딸기, 포도, 사과 외에 감이 작년 연말부터 이제 수출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여기서 5개 품목만 이제 수출이 가능한데 이 통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가 이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배 같은 경우는 그 2018년부터 이제 중국에 밀려서 저희가 1위에서 이제 2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국에서 한국산 품종을 가져다가 뭐 신고배 형태로 해갖고 만들어서 훨씬 낮은 가격으로 베트남에 수출하다 보니 실제 품질 차이라든가 가격 차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차이점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딸기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수입 딸기 중에 99%가 전부 한국산이고요. 실제 그 품종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매양이라는 품종이 많이 들어왔는데 요새는 이제 서량이라는 품목도 추가가 되면서 고급 딸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 상당히 비싼 그 샤인 머스켓이 이 베트남에 수출되고 있고 뭐 이러한 품목들은 고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상당히 인기가 높은 상황이고요. 사과 같은 경우는 많은 나라들이 같이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질랜드, 프랑스, 뭐 중국 여러 품종들이 같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버섯하고 이제 김치류가 있는데요. 버섯은 이제 뭐 팽이버섯, 느타리 버섯 이런 이제 버섯들이 좀 수출이 되는데 그 중에는 이제 팽이버섯이 가장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 경우는 요새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또 많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지에서도 생산이 많이 되면서 전적으로 이제 김치는 늘어나긴 하지만 전적으로 이제 정체된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류를 좀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총 5가지 정도가 저희 한국 식품 중에 이제 비중이 높은데요. 베트남에 최근에 한국계 소비 유통 채널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소비 유통 채널도 많이 현대화되면서 한국 식품을 이제 판매하는 상점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음료가 이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뭐 빙그레라든가 지금 나와 있는 우리 권 사장님이 이제 웅진의 아침 햇살을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품목 그리고 이제 두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인기가 높게 베트남에서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면도 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실제 현지 오뚜기 같은 경우는 여기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해서 라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과자류도 뭐 사탕이라든가 곡류 과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김 같은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보통 반찬으로 많이 먹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스낵으로도 많이 소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홍삼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이제 종주국이다 뭐 이런 인식이 뚜렷하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조제분유 어떻게 보면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소비자들의 안전 의식 아니면 아이들한테 뭐 좋은 것을 먹이자 뭐 이러한 의식들이 강해지면서 조제분유 수입도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소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한국의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민들도 있고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분들도 이제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품 대기업인 뭐 CJ라든가 오뚜기, 오리온, 미원 뭐 이런 데들도 이제 공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에 법인 설립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1번, 2번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발제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뭐 이제 여기 참석하신 패널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베트남의 식품 수입 시장이 지금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는데요. 향후에도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우리 권 사장님이나 뭐 지사님께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 소득이 실질적으로 3,000불 미만으로 나와 있지만은 아까 이제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경우 5,000불, 7,00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미중 분쟁 이후에 많은 FDI가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본이 투입되면 소득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농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부분이 또 이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분명히 이제 증가되는 부분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식품이 수출되기 위해서는 이제 식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식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4개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세 나라 앞에 세 나라의 공통점이 교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수입된 뒤에 이제 판매가 되려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판매처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도 교포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를 깔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계속 구매력도 늘어나고 그리고 한류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증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저는 2005년에서 6년 정도 베트남 처음에 왔는데요. 당시에는 사실 그 당시에도 한국 분들은 많았지만 현재 그 교민 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였고 그 당시 한국 식품의 소비 패턴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교민마트에서 판매되는 것들이 다였는데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2010년부터는 교민마트 외에 현재 이제 중대형 마트라던가 편의점 이런 이제 지방 쪽으로 이제 그 한 10년 사이에 많은 이제 그 발전이 일어났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일부 유통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상태에도 이제 좀 이제 포화가 돼 있어서 시장의 발전이 이제 좀 늦어지지 않겠냐 했었지만 결국은 이제 한국 식품이나 이런 거의 영향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라든가 이제 한국의 이제 진출 전략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10년 사이에 사실 한국에서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많았었고 그와 동시에 들어오는 교민 수와 이제 주재원 수가 많다 보니 그 현지인들이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포화 상태의 이유가 아니라 경쟁이 심해지면서 훨씬 시장은 이제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얼마나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현재 교민분들과 현재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이제 많은 접촉과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발전 부분은 또 다른 양상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시장이 포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장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후자가 좀 더 방점이 찍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또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럼 앞으로는 어떤 품목들이 잘 팔릴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공식품도 늘어나고 한국산 과일, 뭐 딸기라든가 딸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독보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그 베트남 시장에서 많이 팔릴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식품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습관이 아주 차이가 날 때는 음식에 이제 손이 안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먹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이제 식습관이 다른 경우에는 진출하기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용이한 품목을 꽂아라고 하면 공통적인 부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그 공통 분모가 있는 부분, 물론 그 안에서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음료 부분, 왜냐하면 이제 어느 나라나 음료는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 제한도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한다면은 간식류, 스낵류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들어가면 음료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갱이가 있는 걸 별로 싫어하시고 그리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갱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 주스가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런 차이는 세세한 차이는 있지만은 가장 이제 그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음료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그 스낵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 쌀 문화가 지금 같이 식습관에 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태님도 계시지만은 쌀 과자라든지 국민 쌀음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자리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그렇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품목별로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제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 품목이 지금 현재 수출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품목 중에서 이제 지금 가장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당도라는 게 경도하고 당도하고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딱하면은 좀 달지 않고 향이 좀 덜하고 대신 조금 말랑말랑하면 당도가 높고 향이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딸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당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이제 지금 아주 중요한 품목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샤인머스켓 포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샤인머스켓 포도 같은 경우는 씨가 없고 당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3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제 재배 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늘은 상태고, 그리고 3, 4년부터 했는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1년 차에 나는 과일량, 그다음에 2년 차에 나는 과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이 분명히 한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딸기나 이런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가 상당히 수출 유망한 품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감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왔는데 단감도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버섯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현재 베트남 시장에서 버섯은 한국이 이렇게 새송이 버섯하고 팽이 버섯을 이렇게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중국산에 조금 밀렸었습니다. 가격 부분 때문에 지금 차츰 이제 한국산에 이렇게 조금 이제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 중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두유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가공식품 중에서 두유라든지 쌀음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아마 쉽게 다른 품목보다는 좀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현지 실선에서 있는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외국인한테 자국에 대한 식품을 판다는 것 자체가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판매가 어려운데,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뭐 라면, 아이스크림, 음료, 그다음에 과자, 뭐 캔디, 설명이 필요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제품들이 처음 먼저 시장을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 한국의 많은 이제 식품 회사들이 그런 대기업 위주의 그 일부 품목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베트남에서 지금의 다양한 제품이 이제 소비되는 이제 계기가 됐던 건 사실은 많은 교민분들도 오시면서 현지 교민마트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그 교민마트 중에서 현지인의 방문을 많이 이끌었던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많은 이제 현지인분들이 다양한 제품을 이제 소비를 하다 보니 그 소비하는 제품들의 이제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다른 뭐 많은 이제 제품들이 소비가 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제가 베트남의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탄산음료에 대한 선호가 좀 낮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과채음료 같은 이제 무탄산음료가 높다던가, 이제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는 제품들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걸 보면서 이제 베트남 분들의 자체야 이제 현재 외국인적인 이제 제품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았던 걸 봤기 때문에 지금 추세도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건강한 제품, 그다음에 이제 당도가 높은 제품보다는 이제 당도가 낮은 제품들 위주로 가공식품은 더 흘러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 배분을 좀 해야 돼서 바로바로 그 다음 단계로 이어가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이제 한국식품 인지도 및 구매 이유 이 부분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18세 이상 베트남 사람들 대상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라고 이제 물었더니 42%의 이제 응답자가 한식, 그 다음에 김치, K-팝, 드라마,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그 한식이라든가 김치, K-팝, 드라마와 같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을 진출할 때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소비자, 그러니까 베트남 소비자가 한국 식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드라마나 예능 같은 방송 콘텐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인지하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한국 식품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또 한번 먹어보고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가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좋은 제품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소비자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인해서 베트남도 많은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라 그래서 뭐 밀레니엄, 뭐 Z 세대 해서 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집에서 요리하는 그 MZ 세대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이나 점심을 거의 다 외식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녁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많이 해 먹기도 하고 또 외식을 하는 경우도 꽤 있긴 한데 그 지난 3월, 4월에 베트남도 이제 락다운이 되면서 한 3주에서 4주 정도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먹방이라고 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틱톡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서 이제 그 먹는 거를 그 올리는 이제 그 청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습관이 좀 상당히 변화되고 있는 한 모습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식품 안전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이제 올 연말까지 지금 임기가 남아 있는데요. 2016년부터 그 시민들의 식품 안전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사 먹는 것보다 또 어떻게 보면 집에서 먹는 게 더 안전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요새 이제 밀키트 시장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베트남도 안전한 식품, 간편하게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식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배달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베트남 같은 경우는 배달 문화가 상당히 발달돼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워낙 많이 그 도로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오토바이를 통해서 물건이나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는 시장인데요. 현재는 이제 그랩이라고 하는 그 싱가포르 회사가 전체 시장에서 가장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배달의 민족도 몇 년 전에 이제 진출을 해서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이제 이러한 그 배달 문화를 좀 더 가속화시킨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달 문화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국 식품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 상당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발제를 마쳤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 식품이 베트남 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있고 왜 한국 식품을 구매하고 또 최근에는 어떻게 그 소비자들의 식습관이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그 어떻게 보면은 AT 지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식품에 대한 이미지는 일단은 이제 저희가 현지 분들한테 좀 물어보면 한국 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첫 번째가 한국 식품은 안전하다, 품질은 좋다, 근데 가격은 조금 비싸다 그런 정도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예로 포도 같은 경우에는 현지어로 되어 있는 것보다 한국 박스 그대로 가져가서 파는 거에 대해서 더 신뢰도가 높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식품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좋은 위치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사장님께서는 또 네. 추가적으로 사실 뭐 예전에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사실은 한류라는 부분, 한국에 대한 관심 부분이 관심과 이제 뭐 지원 정도로만 끝났었는데 베트남도 이제 급속히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서 일반 분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게 구매로 이제 직접 이어져 갔고요. 뭐 베트남은 이제 대표적인 한류 국가였기 때문에 최근의 경향은 그게 직접적인 관심에서 이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트라에서 이제 과거에 그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이제 소비재를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그 SBS의 이제 런닝맨과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 일종의 PPL이죠. PPL 형태로 이제 한번 저희가 마케팅을 시도해 본 적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이제 K-팝이라든가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베트남 사람들이 드라마에 대해서 좋아하고 여기 넷플릭스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상당히 상위권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류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드라마를 좀 활용한다거나 뭐 아니면 K-팝 스타를 좀 활용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까 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뭐 한국 한글이라든가 뭐 이러한 박스 포장부터 해서
좀 만들게 되면 소비자한테 어필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베트남 사람들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뭐 매운맛을 좋아하고 김치를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어떤 맛을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식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달고 짠 거를 많이 좋아하시고 식습관으로 봤을 때 특히나 저희가 닭고기가 많이 제일 첫 번째 수출 품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육류 같은 경우에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연한 부분을 좋아하는데 좀 질기고 씹히는 맛 그런 맛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닭고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런 쪽에 맞춰서 이렇게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에 이제 보통 아시겠지만 스푼을 같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떠먹고 하는 그런 식습관도 가지고 계십니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그 음식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가격일까요? 아니면 맛일까요? 아니면 자기 건강에 좋은 걸까요? 어떤 것들이 이 사람들은 가장 선호를 할까요? 선택을 하는 기준이 뭐라고 할까요? 뭐 제품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공통적인 부분은 안전한 먹거리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관련된 제품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이제 자리를 크게 잡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지역과 이제 소득처별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하노이를 기반한 북부지방은 사실은 지인의 추천, 입소문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구매로 연결되는 이제 관련성이 크고 호치민 분들은 사실 호치민을 기반 남부지방 분들은 광고나 뭐 TV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연계로 해서 구매로 이어지는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에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뭐 한글을 쓴다거나 해서 한국 제품하고 오인되게 해갖고 들어오는 경향도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식품을 그 소비자한테 어필하는데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안전이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배달 문화를 잘 활용을 해서 한국 제품이 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유통 채널이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현대식 마켓에서 소비되는 거 위에 배달 시장을 전문으로 해갖고 그 진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잠깐 해봤습니다. 혹시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매출이 급상승한 이런 제품들이 있으실까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그 라면 같은 경우 이제 사실 비축 코로나가 이제 통제되면서 이제 비축 식량으로서 라면이 사실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한인 교포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출 실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분들은 이제 김치, 그다음에 이제 김, 반찬류로 보십니다. 그리고 분유 이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중력으로 많이 늘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이제 이게 베트남이 막혔다가 풀려나면서 그동안 이제 사놓으셨던 게 이렇게 이제 소비되는 과정이 있어서 처음에 많이 늘었다가 중간에 조금 이제 감소되고 그런 실정은 있습니다. 제 생각은 베트남 관련된 한국 식품의 여러 이제 뭐 간담회나 강의들이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혹자는 AC, 뭐 BC에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를 좀 분류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코로나로서 베트남 이제 식품 유통 시장도 엄청나게 변할 것이고 한국 식품도 많은 이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데요. 처음에 이제 한국이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온라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이미 이제 선진국 온라인 시장 발전이 됐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전에는 상당히 저는 이제 회의적이었고요. 워낙 온라인 그 물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모든 게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유통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고 또 이제 하나가 약간 이제 차재기에 관련된 제품들 중에 뭐 라면, 냉동식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레토로 HMR 식품이 베트남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신선도를 중요시하는 이제 베트남 분들이 고주파에 만들어진 제품들이 얼마나 소비가 가능할 것이냐는 좀 회의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사실은 현지인 분들도
이런 제품을 가지고 본인들 좀 필요한 시기에 먹어봤더니 큰 무리가 없고 맛도 괜찮고 이런 이제 간접 경험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이제 한국에 수입되는 제품들, 현지에서 제조돼서 공급되는 제품들이 하나의 시장을 또 새로 개척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유망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은 오토바이라고 하는 배달 문화 자체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더 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선식품, 뭐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갖다 주고 하는 시스템은 여기는 아직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콜드체인 시스템이 같이 개발이 되면은 앞으로 베트남도 그러한 시장도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제가 우리 이제 권 사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웅진식품의 그 아침 햇살이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서 되게 성공적으로 그 진출을 했는데 그 경험을 조금 같이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으니까 어떤 부분들이 소비자한테 어필됐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아까 이제 현지 분들이 선호하는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다 얘기 못 드렸는데 사실 베트남에 많이 있어서 그 선호하지 않는 제품들이 있고 아이템이 베트남이 없어서 선호한 제품들이 있고 이제 사실은 예측을 하기 쉽지 않은데 쌀로만 보면 사실은 베트남이 너무 흔한 이제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쌀과 관련된 제품이 처음부터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저희가 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가 전시에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테스트하던 와중에 현지 분들이 유독 이제 아침 햇살에는 이제 시음하고 나면 바로 구매로 연결되는 걸 보면서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이제 깊게 좀 팔로우를 하다 보니 쌀이라는 본인들이 친숙한 제품이 음료라는 형태로 만나보지 못했는데 한국에 이제 고유한 이제 음료 형태로 나온 제품이 아침 햇살이라는 이제 좀 독보적인 제품이 있다 보니 자연스러운 이제 그 본인들의 건강한 음료라도 생각하고 있고 쌀이라는 게 너무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쌀 기반으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현지인들의 이제 수요 창출이 상당히 가파르게 됐었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쌀 수출과 관련된 가공식품이다 보니 또 이제 많은 이제 지원과 이제 홍보를 같이 해주시면서 이런 제품들이 이제 하나의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져서 현지에서 쌀 음료를 이제 본인들은 이제 우리가 쌀의 종주국인데 쌀 음료를 한국에서만 수입할 수 있겠느냐라는 제조사도 생겨서 쌀 음료를 만들어 나가게 되고 한국에서도 쌀 음료는 거의 이제 그 스테디가 됐었는데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서 베트남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의 이제 쌀 음료라는 시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선점한 브랜드가 더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그 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한국 그 식음료 제조회사든가 수출업체가 많은 바이어를 찾아달라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인데 바이어를 찾아서 상담을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그 농식품이 유통이 되고 소비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1억이 조금 안 되는 약 9,600만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3,300만 명, 그리고 이제 도시 외에 지방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6,300만 명에서 한 65% 정도가 아직도 이제 도시가 아닌 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 유통 채널을 이제 보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전통 시장과 같은 그 전통 소매 유통 채널이 가장 많고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현대식 유통 채널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의점이라든가 대형마트, 슈퍼마켓 같은 이제 현대식 그 소매 유통 채널이 점포 수도 확 늘어나고 있고요. 유통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전통 그 소매 유통 채널, 시장과 같은 채널이 상당히 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여기 현대식 유통 채널이 보통 한국 기업들이 가장 처음에 타겟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 한국, 일본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나라들의 소매 유통 채널이 이미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계의 편의점과 대형마트, 슈퍼마켓은 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GS25라든가 롯데마트, 이마트가
이미 진출을 했고 또 K마켓이라고 해서 한국 식품 전문으로 수입해서 판매하시는 그 조그만 마트가 있는데 이것들도 상당히 베트남 전역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븐일레븐이라든가 미니스탑 이런 같은 일본계 편의점도 진출을 했고 이온몰 같은 경우는 엄청 큰데요. 여기도 되게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베트남 뭐 식품뿐만이 아니라 일반 소매에 있어서 현대식 그 유통 채널의 비중은 점점점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좀 그 아무래도 실제 유통 경험이 좀 있으시니까 네. 우리 권 사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뭐 직접 진출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유통 구조인데요. 베트남은 사실은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재래시장이나 잡화점 이런 걸 기준으로 구유통을 잡고 그다음에 편의점, 중대형 마트, 뭐 백화점 마트를 기준으로 하는 신유통을 잡는데 결국 비율로 보면은 구유통이 베트남 시장에서 한 70%, 신유통이 30%.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구유통의 비중이 하노이를 기반으로 북부 쪽이 훨씬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유통에 대한 비중은 호치민을 기반으로 한 남부 쪽이 훨씬 큰데 이제 한국 제품에 대한 이제 처음에 진출과 확장을 위해서 어떤 시장이 중요할 것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제 현지 신유통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점포들이 총 한 5,000개 정도 보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5,000개에 해당하는 점포에 거의 100% 물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제 구유통으로 볼 수 있는 소매유통으로 보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10년 안에 목표를 잡을 수 있는 이제 현재 숫자는 저희가 한 20만 개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점포는 한 1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만 개 정도.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제 어디서 확장에 대한 비중이 있을 것이냐는 부분은 사실은 답은 나왔고요. 하지만 이게 신유통에 비해 저희가 구유통을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게 그 신유통과 구유통의 메커니즘이 다르다 보니 신유통에서 수입 제품 같은 경우는 결국 빠른 소비자들이 선호하다 보니 신유통에서 전시도 잘 보이고 홍보나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구유통에 비해서 그래서 신유통 5,000개에 관련된 신유통 매장에서 충분히 제품을 오랜 기간 동안 판매를 해서 현지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아야지 그게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가서 구유통에 있는 이제 전국에 깔려 있는 조그만 매장까지 판매가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게 이제 뭐 저 시사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이제 신유통에서 어느 나라 계열의 마트 유통처들이 진출을 많이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 마트에 비해서 사실은 롯데마트 같은 경우가 먼저 진출하다 보니 대형마트로서 저희 다양한 이제 한국 제품, 식품들이 선을 볼 수 있는 이제 장소가 되었었고 이후에 사실은 일본의 뭐 편의점을 기반으로 하고 대형마트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유통 채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사실은 일본 제품들이 많이 이제 베트남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뭐 유통하는 식품을 다루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으로는 한국의 유통 브랜드들이 빨리 이제 베트남에 대한 이제 시장을 확인하셔서 진출을 하면 할수록 저희 한국에 수출하시는 분들, 여기 현재 수입하시는 분들, 관련 기관들이 훨씬 더 시너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중국 제품하고만 경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일본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같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된 것 같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라든가 GS25라든가 다 매장에 가면은 한국 식품 코너가 별도로 다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또 그러한 그 채널을 통해서 초반에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장으로 점점점 확대를 하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이제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저희 초기 시장 진입 타겟으로 하는 걸 한인 교토 시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습관이 그나마 조금 비슷한 저희는 브릿지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국계 매장이라든지 이런 걸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현지 마켓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하실 때는 이제 그 한인마트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그쪽을 먼저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그 경쟁이 좀 치열한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는 사실입니다. 한인마켓 같은 경우.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션으로 그러면은 내가 식품을 베트남에 수출하고 싶은데 그럼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식약청에 사전 등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듯이 베트남도 똑같이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그 베트남 이제 보건부 등록 절차 그리고 이제 한배 FTA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전문가이신 박주희 관세사님께서 설명을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십니다. 네. 앞에서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베트남으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품 등록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품 등록 같은 경우에는 그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되는 기간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공식품부는 보건부에서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신선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과일, 야채, 그다음에 어류, 육류 같은 부분은 농업농촌개발부에 등록을 해야 되고 알코올류라든지 음료는 무역산업부 MOIT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제품을 등록하는 절차 자체는 수출자분은 관련된 서류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베트남에서 직접 수입을 하거나 유통하시는 분이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한국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먼저 보건부 관할 식품 수입 절차부터 알아볼 건데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라면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조리된 식품류들은 보건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보건부 등록 절차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건강식품류나 아니면 미등록 식품 첨가제들은 먼저 베트남 정부 관할 부서로부터 승인이 필요하고요. 일반적인 가공식품류나 음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등록을 한 후에 관련 서류만 보건부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특히나 뭐 홍삼이라든지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자유판매증명서라는 것들을 준비를 해서 번역하신 후에 공증하셔서 이제 수입자 쪽에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자유판매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정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영문으로 발급하신 후에 베트남어 공증을 거쳐서 번역을 거쳐서 공증한 후에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농업농촌개발부에 등록해야 되는 식품들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선 제품류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같이 알아봤었던 과일류라든지 아니면 야채, 버섯 이런 이제 식품류들은 농업농촌개발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신선 제품들이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선 제품 중에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나 지금 뭐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 이런 육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과 한국은 지금 현재 가금류와 그 가공품만 한국에서 수입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함유된 제품이라고 한다면 20% 미만으로 함유된 제품 그리고 만두류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러면 수출 가능한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려면 한국농림축산검역부 홈페이지를 가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출 식물 검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서 국가명 또는 품목명을 입력을 하시면 수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한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출 가능한 품목들은 국가적으로 검역 관련된 부분을 국가 대 국가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을 예를 들면 감은 이전
전에는 수출이 가능했었는데 수출이 불가하다가 2019년 이후 이제 말 이후부터 수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을 하셔서 수출 가능한 품목인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우선은 식품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계라든지 전자제품들보다 기본적인 관세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세율이 10%에서 40%까지 관세율이 아주 높은 편인데요. 그럼 이런 높은 관세율을 우리가 다 부과를 하고 수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FTA를 베트남과 한국이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배 FTA, 하나세안 FTA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을 하시게 될 경우에 관세가 15%였던 게 0%로 줄어들 수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세안 FTA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아세안 국가와 한국의 협정이었기 때문에 일부 HS 코드에 대해서는 한국이 제외 국가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보면은 사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 관세율이 10%인데요. 한배 FTA와 하나세 FTA를 모두 활용했을 경우에 0%인 거는 동일하지만 하나세안 FTA는 비적용 국가, 한국이 비적용 국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배 FTA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배 FTA라든지 하나세안 FTA 어떤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입 시에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수출한 이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이나 아니면은 저희 상공회의소에서 발행을 한 다음에 DHL 같은 특송으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전달을 해주셔야지만 수입자는 관세 0%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게 관세율이 높다 보니까 반드시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게끔 해서 관세를 처음부터 물지 않는 게 수입하는 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발표 고맙습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이 식품류 같은 경우는 그 보건복지부나 이제 이런 데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베트남이 이제 이런 행정 절차가 상당히 느리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네. 또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이렇게 한번 식품류를 수출하고자 했을 때 네. 결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서류를 다 준비해서 바이어가 이제 이러한 그 서류를 제출하고 네. 나서 실제 승인이 받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우선은 제품에 따라서 좀 내용들이 다른데요. 제가 직접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2달 정도를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품별로 조금 서류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서류를 제출하고 해야 되는 좀 지루하고 고루한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좀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한 3, 4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보통 이제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이게 보통 제품 하나를 내가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기까지 뭐 3, 4개월을 준비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바이어를 찾게 되면 이제 바이어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비용이 상당히 높게 되면 수출업체하고 바이어가 이제 그걸 누가 부담할 거냐? 바이어가 100% 부담할 거냐? 아니면 수출업체가 부담할 거냐? 아니면 뭐 50%씩 부담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비용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비용은 사실은 제품마다 그것도 각각 다르고 이제 이거를 약간 대행해 주시는 업체분마다 좀 비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품별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그렇게 드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 문제는 한국에서 그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하시는 건 아닌데 한국에서 이제 조금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또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제출에는 서류들을 다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서 공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더라고요. 실제 업무 하실 때 혹시 뭐 관련해서 뭐 등록하시거나 이런 거 어려우신 적 있으셨어요, 사장님? 저는 뭐 실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사실은 베트남이 개발도상국이라서 모든 행정 절차 관련 것들은 복잡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 베트남도 제가 이제 경험상 10년 전에 비하면 현재 많이 빨라졌고 비용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이제 제품 등록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수입처가 있어야 되는 거라서 네. 결국은 이제 베트남 사업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좋은 현지 파트너를 만나느냐 그에 따라서 사실 비용과 시간도 엄청나게 절약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지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현지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는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들어가지만 뭐 실제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현지 수입 유통업체가 충분한 경험이 없다고 하면 그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업체가 그만큼 그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출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좀 좋은 파트너 수입처를 만나시는 게 최고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뭐 서류 준비하던 비용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수출자가 준비를 해주시고 현지에서 뭐 등록을 하거나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현지 수입처한테 맡기시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이제 수출에 대한 의지에 따라서 현지 이제 그 수입처들한테 도움을 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 있을 때는 기본적인 시장의 비용을 좀 더 확인하셔서 지원을 합리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이제 무역 간에 많이 접수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품류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는 경우들 제가 종종 봤었는데 이제 HS 코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코드를 썼는데 베트남에서 수입할 때 보니까 B라는 코드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혹시 겪으신 적은 없으실까요? 뭐 저희도 이제 HS 코드에 따른 부분이 있는 게 현지 결국 수입 통관할 때 네. 수출할 때는 별 큰 상관이 없는데 수입 통관을 할 때 현지 세관처에 여긴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로 나왔던 HS 코드로 수출했는데 현지에서 세관이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샘플을 받아서 수입 등록하기 전에 현재 있는 이제 담당 세관원한테 제품에 대한 HS 코드 확인하고 그에 대한 관세 확인하고 수입이 필요할 때 이제 꼭 갖춰야 될 필수 이제 자료를 확인해서 가는 부분을 이제 지켜가고 있는데 결국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면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의사소통, 네. 충분한 정보를 서로 확인해서 진행하시는 게 필요 없는 이제 불필요한 이제 비용이라던가 시간, 그다음에 노력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 이제 최근에 조미진 같은 경우는 HS 코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여기 세관에서 뭐 과징금을 부과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거 관련돼서 우리 AP 기사님께서 어떤 문제가 됐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이 조미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조미김 수입하시는 분들하고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또 협업을 했었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그 결론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FTA 관련해서 VFTA 네, 한배 FTA. 한배 네. FTA 그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오셔야지만 좀 더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받으실 때는 꼭 이제 한배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1시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1시간이 다 돼서요.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도 별도로 받아갖고 답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그 질의응답은 저희가 일단 뭐 문자로 다 접수를 했으니까 별도로 해갖고 저희가 다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식품 수출과 관련된 한국 업체들의 조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마디 정도씩 해주시고 끝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사장님. 마지막에 저희 관세 혜택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지으면요. 결국은 한국 제품이 베트남이라는 개발도상국에 식품을 파는 데 가장 큰 이제 장벽은 사실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업체마다 수출 단가를 급격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결국 높았던 관세를 낮춰줘서 현지 수입 원가를 낮추고 공급과 판매가를 이제 낮춰주는 방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출자분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것들이 이런 VK나 AK를 제대로 받으셔서 수입자한테 전달해 주시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제 만약 사업에 좋은 파트너를 만나셔서 좋은 제품을 현재 시장에 이제 진출하신다고 하면은 가장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담이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현지 바이어 분들께서 주로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내용이 보면 좀 준비를 오실 때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준비를 좀 차근차근 많이 하셔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 툴인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1년 차에는 이런 업체가 있구나. 2년 차에 오면 장일에 있는데 또 왔네. 3년 차에 보면은 이 업체는 그래도 뭔가 좀 괜찮은 업체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보통 시간이 승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이제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또 오실 때 사전조사 같은 경우 이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조사도 좀 넉넉하게 하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오시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권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네네. 앞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수입자와 수출자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 절차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원산지 증명서를 잘못 발행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후에 추징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시기 전에 무조건 이제 HS 코드를 확인을 하시는 이런 작업이 중요하실 것 같고요. 혹시 수출하시다가 모르시는 부분이 있거나 베트남 수출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호치민 무역관에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정해진 시간이 끝나서 이것으로 오늘 그 베트남 농식품 시장의 이해 및 진출 방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